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인천 용현동의 무당집 옆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니네 가서 겪은 일입니다. 언니 집은 인천 용현시장 근처로. 새로 얻게 된 직장이 인천이라 자취를 시작해서 놀러갔습니다. 며칠 신세질 작정으로 밤새 게임을 하다가 언니가 출근할 때면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무래도 저 혼자 있으면 무서우니까 현관문을 위아래 다 잠그고 걸쇠라고 해야 하나요? 그 걸쇠까지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 잠에 빠졌습니다. 헌데 얼마 못 가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여는 겁니다. 안에서 거는 걸쇠마저 열고 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간 저 혼자 있는데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이불을 머리 위까지 쓴 채 벌벌 떨고 있는데 들어온 누군가가 옆방을 뒤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일어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신고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몸이 갑자기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고 무기력해졌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가위 눌림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옆방에 있는 누군가가 방에 들어와서 여자인절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에 빠졌습니다. 일어나 보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은 물론 걸쇠도 여전히 걸려 있었고 누군가 들어온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네 있으면서 이런 일을 서너 번 정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겪을 때마다 현관문 2개의 자물쇠가 열리고 걸쇠까지 열리는 소리는 지금 생각해도 무섭습니다. 언니에게 말해도 언니는 제가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한청을 들은 거라며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기에 언니네 겪은 일은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두어 달 후 언니를 다시 만나 이야기하던 중에 언니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고 낮에 집에서 쉬는데 집에 누군가 들어오려고 했다고. 그리고 몸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다고. 언니도 현관문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혼자 사니까 누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 가위 눌린 몸을 정말 필사적으로 풀려고 했지만 결국 잠에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일어나면 현관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언니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바로 옆집이 점집이라고 합니다. 밤늦게야 퇴근하는 언니는 몰랐는데 단독주택 같은 집에 입주하여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옆집을 찾아온 귀신이 집을 잘못 찾아 언니네로 찾아왔던 게 아닐까요? 두 번째 이야기, 기괴한 영정사진. 선배가 군자관에서 겪은 일입니다. 1997년 당시 군자관 3층인가 4층에 동아리방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비좁은 동아리방이지만 비교적 잘 꾸며놓아서 동아리 활동에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 동아리 부원 2명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동아리방에서 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어서 부원 A가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숙취로 인한 두통과 어두운 조명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옆에 소파에서 자고 있던 B가 계속 다리를 들썩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A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들썩이는 B의 다리를 보았는데 어둠에 눈이 적응하면서 소파에서 자고 있는 B의 다리 밑에 뭔가 보였습니다.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머리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B의 다리가 들썩거리고 있었답니다. A는 결국 기절했고 다음 날 자신이 목격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들 A가 만취 상태에서 헛것을 봤다며 믿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에 동아리 방 청소를 하는데 캐비넷 위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영정사진 같은 액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A가 그 사진을 보더니 기겁을 하며 사진 속의 남자가 자신이 본 귀신이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 소동에 동아리 선배들이 몰려왔고 문제의 사진을 본 선배들은 깜짝 놀라며 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사진은 1년 전에 여름방학을 이용해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사고로 죽은 동아리 부원의 영정사진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동아리에서 죽은 부원을 위해 학교에 분향소를 설치했고 영정사진은 그때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면 불태워버려야 했는데 어쩌다 보니 장례가 모두 끝났지만
사진이 동아리방에 방치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해준 선배도 그 사진이 캐비넷 뒤에 있었던지 몰랐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모두들 경황이 없고 무서워서 사진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모두들 영정사진을 만지는 것을 꺼려한 것입니다. 제게 이 이야기를 해준 선배가 당시에 단과대 학생회장이었는데 흉흉한 소문이 돌아 자기가 직접 나서서 영정사진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물론 사진을 태우고 나서 소문은 잠잠해졌고 별다른 일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라진 승객. 30년 지기 친구 N이 부산에서 택시를 몰 때 겪었던 일입니다. 택시는 이교대로 그날은 야간 근무였습니다. 기사 휴게실에서 낮잠을 자는 동안 아주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그날은 쉬고 싶어서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뒤숭숭한 정신을 다스리고 택시를 몰았습니다. 택시기사라는 직업 자체가 너무나 피곤한 직업이고 특히 야간 운전은 밤눈이 어두운 N에게 있어서 고역이었습니다. 게다가 N은 괴담에 약했습니다. 야간조 선후배 기사들이 가끔 괴담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 일단은 호기심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태울 때는 아가씨였는데 내릴 때는 할머니더라. 12시 넘어서 뒷좌석에 타는 손님 중에는 룸미러로 보면 안 보이기도 하더라. 등등. 믿거나 말거나 괴담들은 들을 땐 오싹하고 재미있지만 그런 괴담이라도 듣고 하는 야간 운전은 정말 생각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N은 밝은 시내 유흥가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야간 운전 중에 모르는 길로 가서 헤매다가 고생한 기억이 나서였습니다. 몇 차례 취객들을 실어 나르고 회사로 돌아가려는데 조금 한적한 길에서 모녀가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물방울 무늬의 원피스를 입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인과 유치원생 같은 복장을 하고 있는 67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N은 마지막 손님이라 생각하고 일단 행선지를 물어보는데 모녀는 시외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곳으로 가는 길은 훤히 알기에 모녀를 태웠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N이 가끔 눈미러로 힐끔힐끔 쳐다보았지만 모녀는 뒷좌석에서 하나같이 창백한 표정으로 어두워서 그런지 그날따라 얼굴이 무지 희미하게 보였답니다. 어눌한 말투의 여인이 세워달라고 한 곳은 인적도 드문 길 옆으로 몇 번 와봐서 알지만 옆으로 빠져나가는 샛길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할아버지 댁이야? 라고 아이가 묻자 그래, 예진아 라고 여인이 답했습니다. 생기라곤 전혀 없이 느껴지는 말투. N은 의아해하면서 그 길 옆에 택시를 세우고 돈까지 계산하고 모녀가 내리는 것을 사이드미러로 보는데 그 모녀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기분이 이상하여 급히 내려서 사방을 둘러보니 모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길 옆은 어두컴컴한 숲인데다 오솔길도 없었습니다. N은 소름이 돋으며 간신히 운전대를 잡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N은 택시를 그만두었습니다. 후에 모녀가 사라진 그 길을 친구들이랑 지나갔는데 모녀가 사라진 지점에서 주위를 보니 길 옆에 큰 무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거짓말. 저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야기가 항상 재미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성격입니다. 지금은 많이 자제하는 편이지만 몇 년 전에는 지나치게 이야기를 지어냈던 적이 있습니다. 병적인 게 아닐까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당시 학교에선 괴담이 유행해서 저도 덩달아 친구들에게 제가 지어낸 이야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자는데 귀신이 가슴 위에서 춤을 춰서 숨이 막힐 뻔했어. 어제 자는데 부엌에 검은 그림자가. 신기해하는 애들의 반응에 저는 매일 이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거짓말이 계속될 때마다 밤마다 잠을 설치고 가위에 눌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거짓말을 한다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러다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니 식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지몽을 꿨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거 어제 꿈에서 본 장면이야. 라는 말을 시작으로 거짓 예지몽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위에 대한 꺼림칙한 생각도 있어서 집에 가다가 돈을 줍는 꿈을 꿨어. 이런 식으로 좋은 면으로만 말했지만 점점 애들이 흥미있게 들어주자 신이 난 저는 점점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조심해. 꿈에서 네가 계단에서 구르는 걸 봤어.
동네 고양이 순이가 며칠 후에 죽을 거야. 학교 앞 슈퍼 아줌마가 차에 치일지도 몰라. 이쯤 되면 누군가가 뻥치지 마라, 거짓말도 작작해라 하면서 말렸어야 되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으니 저는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일에 학교 운동장으로 축구하러 가는데 축구하고 있던 친구들이 갑자기 저한테 몰려왔습니다. 내 꿈대로 됐어. 슈퍼 아줌마가 트럭에 치여서 병원에 입원하셨어. 아줌마가 순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치이시면서 순이가 죽어버렸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져 그대로 집에 돌아왔고 왠지 모를 죄책감에 모든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귀신 이야기하면 정말 몸에 귀신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잖니. 내가 자꾸 거짓말을 해서 너에게 부정적인 기운이 들어온 거야. 그 때문에 가위가 눌리고 이런 사고가 발생한 계기가 된 게 아닐까 아빠는 생각한다. 아주머니가 너 대신 액땜한 것이라고 생각하렴. 아주머니 병문안도 가드리고 말이야. 그 후로 고양이 무덤도 만들어주고 아주머니께 죄송하다고 연거푸 사과해드렸습니다. 물론 아주머니는 제가 사과한 이유를 모르십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히 겹친 게 생각됩니다만 이후로 이런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게 화살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요. 5번째 이야기, 그림자들. 고등학생 시절에 겪은 일입니다. 어느 휴일과 마찬가지로 그날도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고 있다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살짝 눈을 뜨니 방 안은 어두웠는데 어두운 방 주변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도둑이라도 들어온 것 같아 일어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그림자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데려가도 되겠지? 글쎄다. 그림자들은 절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듯 했습니다.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이상한 대화까지 들으니 점점 무서워졌고 끝내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자들은 자기네끼리 계속 데려가자 말자 하며 웅얼거렸는데 누군가 하는 한마디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안 돼,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고 나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사라지며 방 안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을 뜨니 어두운 방은 어느새 환해져 있었고 방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경험이었지만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우습기에 그저 개꿈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저는 다른 동네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한 날 지리가 익숙하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다 급한 마음에 무단횡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나가는 차가 전혀 없어서 안심하고 무단횡단을 했는데 갑자기 제 앞에 검은 차가 나타났습니다. 코너에서 갑자기 나타난 차여서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그 차가 바로 제 앞에서 멈춰 섰기에 사고를 당하진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저는 큰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 얼마 전에 겪은 그림자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안 돼, 아직 때가 아니야. 6번째 이야기, 큰아버지의 장례식장. 설 연휴에 겪은 일입니다. 연휴를 맞이하여 토요일에 여행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여수였죠. 기차를 타고 갈 생각이어서 서대전역에서 도착하여 표를 샀습니다. 역에서 막 출발할 무렵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착역이 아닌 전주에 내려 큰아버지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본의 아니게 여행하다가 연락을 받아 제일 먼저 도착하여 부모님을 기다렸는데 어머니께서 도착하시자마자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여행을 간다고 집을 나선 뒤 어머니께서 잠시 낮잠을 주무시는데 꿈에서 제가 여행을 간다고 나갔다가 바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왜 왔냐고 물었더니 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집에 일이 생겨서 다시 왔어. 이윽고 전화가 울려 잠에서 깨어나셨는데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7번째 이야기, 뛰어내린 여자.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같은 기숙사의 일본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친구의 사촌언니가 고등학교 시절에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어느 날, 언니는 그날도 자정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매일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몇 달 동안 같은 역을 이용하다 보니 막차 시간대에 전철을 타는 사람의 얼굴이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저 얼굴만 아는 정도랍니다. 그런데 그날은 베이지 롱코트를 입은 여자가 승강장에서 계속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매일 전철 첫 번째 칸을 탔기에 승강장 제일 끝으로 이동하는데 여자가 계속 따라왔답니다. 약간 이상한 기분은 들었지만 자기처럼 끝에서 내리는 사람인 것 같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윽고 멀리서 전철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는 역에서 오는 전철을 바라보며 서서히 다가섰다가 그날따라 책이 많아 들고 있던 책을 놓쳤습니다. 전철이 다가오고 있기에 서둘러 책을 줍기 위해 몸을 굽힌 순간 갑자기 뒤에 서 있던 여자가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전철이 멈췄습니다. 조용하던 역 안은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여자가 자살한 것 같았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정신이 아찔했지만 그에 상관없이 경찰은 언니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경찰서로 데리고 갔답니다. 하지만 정확한 목격자가 없어 아무도 자세한 상황을 몰랐고 언니는 그 여자를 밀쳤다는 의심까지 받았답니다. 이윽고 영무원이 승강장에 CCTV 테이프를 가져왔는데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비디오에 찍힌 건 전철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언니 뒤에 여자가 언니를 밀어뜨릴 기세로 달려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도 언니가 책을 줍기 위해 자세를 낮추자 중심을 잃고 그 여자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여전히 모르지만 그 언니는 그 일로 액땜한 모양인지 그 해에 유명 사립대에 붙었다고 합니다. 8번째 이야기, 연탄가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일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 친구 2명과 경남 마산에 학꽁치 낚시를 갔습니다. 하지만 세차게 불어오는 차가운 바닷바람과 흩날리는 눈 때문에 낚시를 접고 떠나야 했습니다. 점점 거세지는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다가 때마침 오는 버스를 무조건 탔습니다. 하지만 마산역으로 가야 했는데 밤늦게 버스가 도착한 곳은 진해역이었습니다. 밤이 깊었기에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여 헤매다가 결국 숙소로 잡은 곳은 허름한 여인숙. 거기서 술을 마시다가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깼는데 낯선 남자가 방에 앉아 우리가 마시던 술을 마시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남자는 대뜸 제 멱살을 잡으며 내 제사상이 왜 이래? 하며 주먹으로 절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손을 뿌리치는 순간 전 잠에서 깨어나며 일어났는데 순간적으로 쓰러졌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다리에는 온통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왠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마도 연탄가스 냄새 같았습니다. 엉금엉금 기다시피 하여 필사적으로 문을 열고 친구들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비몽사몽 고함을 질러 주인 아저씨를 불렀고 이윽고 저희는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모두 살았고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신기한 일은 입원 중에 여인숙 주인 아저씨께 꿈에서 본 남자 이야기를 했는데 주인 아저씨께서 놀라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1년 전에 해군 하사가 그 방에서 자살했었지. 그 사람이 너희를 살린 거야. 저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릴 살려고 나타난 건가?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 건 해군의 지원 입대였고 곧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병과학교 졸업 후 배치된 곳은 진해, 경남함이라는 군함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났습니다. 배정받은 사물함을 열자 벽에 붙어있던 낡은 사진 속에 어떤 남녀가 있었고 남자는 꿈에서 본 그 남자였습니다. 그 후 군 생활을 그 남자의 자취가 남은 군함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남자가 고맙습니다. 9번째 이야기, 주기도문 괴담. 무더운 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께서 지방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을 비우시는 날이 많지 않으셔서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머니는 저에게 같이 자자고 하셨습니다. 딸에게 의지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왠지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늦게까지 거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TV를 보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잠 자고 있다가 숨이 탁 막혀왔습니다. 답답한 느낌에 일어나려고 하니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선 어머니께서 등을 돌리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를 불러 아무리 깨우려고 했지만 목에서 맴도는 말은 나오지 않았고 손을 뻗으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가위인가 하고 당황하는데
갑자기 저희 집의 옆에 있는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날 무렵이면 통성 기도를 하는데 아마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이 바로 교회 옆이라 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들리는 소리라서 저는 새벽인가 싶었는데 문득 주기도문을 외우면 괜찮아진다는 이야기들이 생각났습니다. 처음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는 말이 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자 점점 목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몸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눌리는 가위에 너무 긴장했던 모양인지 가위에 풀리고는 곧 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어머니께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밤에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해서 깨자마자 호들갑을 떨며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께선 당황스럽게 놀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가서 그때 집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제 옆에서 등을 돌리고 자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10번째 이야기, 야간 자율학습. 제 친구가 겪은 일입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수원시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현재는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다닌 90년대 말에는 수원시에서는 공부를 많이 시키기로 꽤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위 50등 정도에 속하는 학생들은 노력반이라고 하여 보충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교실은 책걸상도 특이하게 생겨서 개인 책상이 아니라 2명씩 같이 쓰게 되어 있었고 의자마저도 2명이 같이 앉는 것으로 가로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자의 장점은 역시나 누워서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책상이 좀 높은 편이라 잘만 누워 있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친구도 그날 마침 피곤하기도 했고 짝도 일이 있어 먼저 가버린지라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되자마자 의자에 누워 잤습니다. 친구는 한참을 자다가 조금씩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에 쉬는 시간인 줄 알고 살짝 눈을 떴습니다. 책상 밑으로 앞자리 사람의 발이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 실내화를 신은 두 사람의 다리가 좌우로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흔들거리던 다리를 한참 쳐다보던 친구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흔들거리는 두 사람의 다리는 모두 오른쪽 다리였습니다. 게다가 앞자리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11번째 이야기, 이상한 할머니. 저희 언니가 중학교 때 겪은 일입니다. 언니는 전농동 사거리에 전농여 중에 다녔습니다. 학교 주변에 골목이 미로처럼 많고 골목에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언니는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집 근처에 사는 친구와 함께 걷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어느 집 대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계셨답니다. 할머니께선 정말 온 힘을 다해 두드리고 계셨는데 이상하게도 그 집에선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라면 지나쳤을 언니지만 할머니께서 너무 힘들게 두드리시는 것 같아 도와드리려고 했답니다. 왜 그러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할머니께선 아무 말이 없었고 그냥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친구가 언니의 팔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한참을 달렸고 집 앞에 도착해서야 친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까 할머니가 철문을 두드렸잖아. 근데 그렇게 두드리는데 소리가 왜 안 났지? 생각해보니 철로 된 문이어서 두드리면 쾅쾅 소리가 나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 집 문 앞에 걸려있던 등. 그건 누군가 상을 당했을 때 걸리는 등이었습니다. 12번째 이야기, 선임의 아버지. 1999년 12월 자대 배치를 받고 막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8월 군번이었지만 후반기 교육 때문에 자대를 늦게 갔습니다. 내무실과 수송부에서 막내 생활을 하고 있던 저는 석 달 먼저 온 선임 A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좀 까칠한 성격이었지만 저에게 무척이나 잘 대해줬었습니다. A는 청주에서 나름대로 부잣집 아들이었고 그 당시 빨간색 TV론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씩 자신의 에마 사진을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A에게도 불행이 있었습니다. 바로 심장이 좋지 않다는 것. 제가 일병이 되기도 전에 그는 국군 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못했고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아직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5월 달쯤 유격을 가기 직전에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쯤에서 저는 일주일간 유격훈련을 떠났는데 유격훈련 마지막 날 오전 교육 중에
활차를 타기 위해 산을 뛰던 저는 전날 내린 비 때문에 미끄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아픈 몸으로 기나긴 행군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을 때도 여전히 그는 의무과에 입실 중이었습니다. 저는 갈비뼈 아픈 것을 핑계로 일과 시간에 의무과에 가서 진통제를 한 대 맞고 A 선임하고 노는 것이 하루 중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저는 상병을 달게 되었고 얼마 후 휴가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선임이 조만간 의가사 제대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휴가를 간 사이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A 선임과 근무를 같이 했던 다른 선임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내무실로 돌아와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A 선임이 새벽에 야간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선임들이 많아서 어지간해서는 대우도 못 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선임은 부서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서는 도중 초소 뒤쪽 철조망 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 형체를 한 희뿌연 것이 보였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답니다. 사수였던 비선임은 정말 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쪽을 유심히 주시했고 초소로 다가오자 수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거수자는 자신이 왔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수는 부사수인 A에게 초소를 맡기고 추격했답니다. B선임은 잡으면 포상휴가를 간다고 좋아했답니다. 상대는 비무장 상태의 나이가 있어 보이는 어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제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쫓았는데 거리가 줄어들 것 같으면서도 줄지 않았답니다. 총을 들고 있어서 그런가 싶어 더 열심히 쫓았는데 철조망 앞에 다다르자 그 거수자는 그냥 철조망을 통과해버렸습니다. 그때서야 그 선임은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초소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뭔가를 느끼면서 초소에 도달했을 때 부사수 A는 그대로 있었답니다. 초소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기분 나쁜 근무를 끝내고 막사로 돌아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일직사관이 A 선임에게 집에서 온 전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A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는 어젯밤에 A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였습니다. 사업이 기울어 힘들어 하시던 아버지께서 끝내 병으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중대원들은 위로의 말도 제대로 건네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같이 섰던 B선임은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본 정체불명의 거수자. 그는 아마 자신의 아들을 보러 온 A 선임의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후임의 아버지를 쫓아버렸다는 생각에 너무나 미안해서 A 선임이 제대할 때까지 휴가비로 쓰라고 돈도 주고 아침에 옷도 달아주고 했었답니다. 제가 휴가를 복귀하니 이미 A 선임은 휴가를 나간 상태였고 복귀 후 얼마 안 있다가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13번째 이야기, 무당괴담. 지금은 아프셔서 작년 후반기랑 올해는 못하셨지만 아프기 전에 이모는 매년 2차례 해오시던 특별한 굿이 있었어. 무슨 굿이냐 하면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길이를 택하신 후 예전 나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시던 곳을 찾아 이승을 떠도는 돌볼 후손이 없는 불쌍한 영가들을 위해 자비로 준비하셔서는 천도제를 지내주셨지. 그렇게 떠도는 영을 위한 천도제가 잡히면 일주일간은 점사도 안 보시고 외출도 안 하시며 외부와 연락도 안 하시고 혹여 부정탈까 조심하시며 기도만 드리시곤 하셨어. 일종의 이모 나름의 재능기 부인 셈이지. 몇 년 전 일이야. 하반기였고 그 애는 9월에 천도제를 했었을 거야. 난 군대 제대 후엔 천도제 기간에 학교 시험이 낀 때만 제외하고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땐 꼭 월차를 내서라도 내가 모시고 다녔거든. 나도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말야. 그때도 이모를 모시고 항상 천도제를 지내던 곳으로 갔어. 제상을 차리고는 준비해간 음식들을 차려놓고 이모가 영들을 부르기 시작하셨지. 보통 배고팠던 영들이었기에 천도하기 전에 항상 배불리 먹이는 것부터 하셨지. 원래 이모가 불쌍한 영들을 위해 천도를 시작하셨을 때만 해도 두셋, 많아야 대여섯이 왔었는데 이모가 같은 자리서 계속 천도를 해주시니 귀신사회에도 소문이 났는지 세상 떠돌기도 지쳐 천도되고 싶은 영이 계속 모여들어서
내가 어려서 따라다닐 때는 열이 넘고 내가 몇 년 전 갔을 때는 좋기 수십은 되었었지. 천도받길 원해 모여든 영들이다 보니 많이 모였지만 다들 착한 영들이었어. 그날도 그렇게 제밥을 배불리 먹게 한 영들을 이모가 차례차례 천도시키고 계셨어. 그런데 그 영들 중에 유난히 마른 영가가 하나 있었어. 그 영가는 딱 봐도 병들어 돌아가신 거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었거든. 그분은 제상에 오셔서 먹는 데만 집중할 뿐 천도를 받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야. 나중엔 그 영가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은 다 천도되어 떠나셨어. 그렇게 모두 떠난 후 그 중년 영가도 떠나려고 했거든. 그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던 이모가 그 영가랑 대화를 시도했어. 난 이모가 그 영가와 대화하는 걸 보고 있었어. 이모는 한참 영가랑 얘기를 하셨지. 아마 천도를 받으라고 설득하시는 것 같았는데 한참을 얘기를 하더니 중년 영가가 이모께 꾸벅 인사를 하고는 떠나더라. 얘기가 잘 안 되었는지 이모는 떠나는 영가의 뒷모습을 바라보시고는 한숨을 쉬시는 거야. 난 궁금했지만 그때는 참았어. 괜히 잘 끝난 천도제에 내가 초칠까봐 말야. 뒷정리를 하고는 쓰레기를 차에 싣고 내려오는데 이모가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시더니 거기서 멀지 않은 어떤 마을을 가자고 하시는 거야. 그리고 마을에 도착하셔서는 그 마을 입구에 있던 슈퍼로 가시더니 음료수랑 몇 가지를 사다 주시고 다시 슈퍼로 들어가셔서는 한참 동안 아줌마랑 수다를 떠시는 거야. 내가 지루해져서 이모한테 그만 가자고 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쯤 이모는 슈퍼 아줌마에게 인사를 하고는 나오셨지. 이모를 모시고 오는데 이모가 얘기를 꺼내셨어. 아까 본 그 아저씨 영가가 생전에 사셨던 곳이 바로 좀 전에 들렸던 마을이래. 아저씨는 중년에 한참 활동할 나이에 그만 풍을 맞으셨다고 해. 그리고는 말도 못하시고는 병석에 몇 년을 누워 계시다 세상을 떠나셨던 거였는데 병이 걸려 누운 거야. 자기가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겠지만 아저씨가 병석에 눕고는 부인의 학대가 심했었나 봐. 부인은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아저씨에게 빨리 죽지도 않냐고 하면서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을 때리기도 하시고 꼬집고 하면서 학대를 하고 똥오줌을 많이 싼다고 밥도 물도 최소량만을 주어 항상 배고픔과 목마름에 허덕이신 거였어. 그리고 학대도 부족해서는 읍내에서 사귄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남편이 누워있던 옆방에서 동침을 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그때마다 아저씨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꼭 복수하겠다고 수만 번을 다짐을 했더래. 이모가 그 아저씨가 살던 동네에 들렸던 건 그 아저씨와 아줌마에 대해 알아보고자 들렸던 거야. 시골은 보통 이장집이나 슈퍼에 가면 그 동네 소식을 다 알 수 있거든. 그런데 그 아저씨네 아줌마는 동네선 얼마나 가증스러웠던지 동네 사람들은 그 아줌마를 세상에 다시 없는 연료로 알더란 거야. 남편을 그리 굶기고는 매일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남편이 자꾸 말라간다며 눈물도 짓고 말야. 그러다 아저씨가 돌아가시고는 장례를 치르고 보험금이니 땅이니 모두 팔고는 간통남이랑 도해지로 가버린 것이었어. 아저씨가 다시 돌아오셨을 때는 이미 다 정리하고 떠난 뒤였는데 미처 살던 시골집은 처분을 못하고 간 거라. 그 빈집에 계속 계시며 언젠가 오겠지 하며 기다린 거였어. 이모는 복수는 덧없는 거라고. 가만히 놔둬도 벌 받을 건데 복수해봐야 아저씨 영도 좋을 거 없으니 좋은데 가시라고 설득했는데 요지부동이시더래. 자긴 어찌되어도 좋으니 꼭 복수하겠다는 아저씨를 아직 아무 짓도 안 난 불행한 영가를 악령도 아니고 강제로 천도를 할 수는 없다며 아저씨랑 그 부인은 만나선 안 되었던 악연인 것 같다 하셨어. 이모는 더 뭐라고 못하시고 떠나시는 아저씨께 봄에도 올 거니까 꼭 오셔서 배불리 드시고 가시라고 했고 아저씨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떠난 것이었어. 집에 돌아와서는 처음엔 나도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난 아저씨의 기억을 잊었지만 이모는 아닌 것 같았어. 다음해 봄에 또 천도제를 갔었는데 이모가 누군가를 계속 찾으시더라고. 난 그제야 그때의 사건을 기억했지. 이모는 그 아저씨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야. 그날 천도제가 다 끝났는데도 이모는 그 아저씨를 계속 기다리셨어. 그리고 집으로 가질 않으시고 그 아저씨가 사셨던 마을로 가자고 하셨어. 난 이모를 모시고 그 마을에 들렸는데 이번에도 이모는 그 슈퍼 아주머니랑 한참을 얘기를 하시더니 시무룩해지셔서 나오셨더라고. 그리고는 슈퍼 아주머니를 따라 어딘가로 갔다가 오셨어.
이모가 해주신 말씀이 가히 충격적이었어. 이모가 그 아저씨 영가를 대접해드렸던 그해 겨울에 그 아저씨 부인이 남자랑 한 번 집에 왔었더래. 아마 집을 처분하려고 살펴보러 온 것 같다고 하더군. 그리고는 집을 본 후 올라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아저씨의 전 부인과 그 간통남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야 말았다고 해. 근데 이모 느낌엔 아저씨가 복수를 한 것 같다시더라고. 그래서 혹시 아저씨와는 상관이 없는 사고였다면 그 집에 아직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보내드리려고 슈퍼 아줌마를 앞세워 찾아가 본 건데 영이 오래전 떠났다는 느낌만 받으셨다고 했어. 아마 아저씨가 직접 복수하신 거라면 아저씨도 무사하지 못하실 거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지. 저승사자 중에는 일반적인 영혼을 인도하는 저승사자가 아닌 사람을 해치는 악령만 전문적으로 잡아가는 저승사자 특공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곳의 사자들은 아주 표악하거든. 이모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눈을 감으시고 기도를 드렸어. 아마 불쌍한 아저씨를 위해 기도드리셨던 것 같아.